당신의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토요학교 자원봉사자 선생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현세희 사회복지사입니다. 토요학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자원봉사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궁금증들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궁금증을 대구 남산복지재단 치료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장인숙 부장님을 특별히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부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법인 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장인숙 부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이용자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마친 후에 와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재단 안에도 그런 치료센터가 있고 저는 거기 근무하는 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아동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많으시던데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물어오셨는데 가급적 모두 대답해 드리려고 내용을 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들과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한 질문들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용자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알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인숙 부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받은 느낌은 어머님과 대화를 안 해보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질문이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되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각 이용자의 능력이나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은 이렇게 하세요 하는 하나의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어머니께 지금 현재 자신들의 고민을 그대로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고민하시는구나 하고 좋아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려주신 예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땡땡이가 계속 말을 거는데 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머니, 땡땡이가 의사 표현을 전혀 하지 않네요. 맞나요? 아직 저랑 안 친해져서 그런 건가요? 어머니, 땡땡이가 묻는 말에도 대답 잘해주고 재밌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거 맞나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요. 어머니, 땡땡이가 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은 가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밥을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던데 그렇게 줘도 되나요? 표현을 안 하나요? 그럼 제가 양을 알아서 주면 되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주면 되나요? 어머니, 땡땡이랑 같이 활동할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뭘 싫어하는 게 있나요? 또 뭘 좋아하는 게 있을까요? 예시 잘 들으셨죠? 묻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는 게 그 이용자에게 좋은 거라는 거 믿으시고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용자가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돌발 행동에 대해서도 물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오늘 땡땡이가 어디서 이런 돌발 행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또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식으로요. 왜냐하면 돌발 행동의 원인이 이용자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진짜 단순히 호기심으로, 지적 호기심이라고 그러죠. 그냥 궁금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충동성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충동성이 있는 친구는 저기 어떤 봉사자 선생님이 폰을 새로 꺼내면 벌써 그 친구 그 앞에 가 있습니다. 그게 충동성이고요. 주의가 산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감각 자극을 추구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폐 성향 때문에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신발이 저기서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으면 그 신발을 정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셔츠를 하나 단추를 풀어놓은 걸 보면 그 단추를 또 잠그려고 뛰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면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선생님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면서 냅다 뛰어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돌발 행동의 경우는 매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발달 수준이 떨어지는 친구 중에서도 정서가 불안정한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그냥 불쑥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이유들이 돌발 행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다 같은 돌발 행동으로 보이지만 아동마다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이용자의 보호자가 우리 집 아이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짝꿍 아동은 어떤 경우인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 중에는 계속 말을 건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대답을 듣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등등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들은 모두 의사소통에 관련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대로 혹은 틀리게 일부러 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변 들어볼까요? 그럴 땐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왼손을 보고 오른손이라고 하면 그래 오른손 뭐라고 해도 본인이 왼손이라고 하면 왼손이라고 하고 오른손이라고 하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을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 손을 붙들고 왼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자기가 왼손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왼손이라는 걸 알고 있고 왼손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반대로 말을 하는 경우인데요. 또 비슷한 경우로 일부러 틀리게 말을 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는 4. 그럼 우리는 대부분 아니야 3이야 라고 하는데 똑같이 1-2는 4 하면서 우리가 다 똑같이 4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1-2는 4 1-2는 4 1-2는 4 1-2는 4 1-2는 4 1-2는 4 3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적절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왼손, 오른손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계속, 오른손 하면, 나중에 자기가 왼손, 저를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네, 왼손이라고 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 잘했어. 왼손. 맞아. 왼손이 맞아. 왼손이야. 잘했어. 최고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도 정답을 말했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말을 했고 그럼 우리는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부장님,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자기가 아는 것을 계속 질문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또한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도 똑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 이거 뭐야? 라고 물으면 몰라서 묻는 줄 알고 꽃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안 되고 아는데 묻는 건지 진짜 몰라서 묻는 건지 한 번 더 되물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하면 이게 뭐야? 하고 그대로 묻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으면 꽃이라고 대답할 거고요. 모르고 있으면 이게 뭐야? 라고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꽃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꽃이네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뭐야 했는데 다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여서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아동의 경우도 있다는 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으니 물어달라는 뜻이라는 거. 그럴 때는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물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 뭐야? 라고 하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경우는 반영어라고 해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즉각적인 반영어와 지연 반영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질문했던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건 즉각적인 반영어에 해당하고요.
토요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 그때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늘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을 따라하는 거죠.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런 게 지연 반영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자신이 쓰는 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죠? 집에 가서 이렇게 다 전달을 하고 본의 아니게 다 전달이 되는 게 지연 반영어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화가 서로 주고 받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줬으면 너 받아야 되고, 이런 역할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힌트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말하기 전에 꽃이라고 바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야? 꽃.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건 꽃이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해야 돼. 내가 얘기한 이게 뭐야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야? 꽃이라고 해서 친구는 뒤에 따라오는 꽃을 따라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묻고 답하고를 다 하고 우리 이용자는 뒷말을 따라하기를 기다려서 주고 받는다는 게 대화라는 걸 가르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른 경우 똑같습니다. 우리 이용자들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사과하며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과, 사과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고요. 이게 뭐야? 사과, 이게 뭐야? 사라고 첫 번째 첫 어절만 힌트 주셔도 됩니다. 사과라고 다 힌트 주셔도 되고 사라고만 해도 좀 전에 들었던 사과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사과라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향어도 의사소통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했을 때는 이거라고 했다가 저거 줄까 이거 줄까 했을 때는 이거라고 대답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향어를 쓰는 친구들 중에는 또는 선택을 잘 못하는 친구 중에는 뒷말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A 줄까 B 줄까 B, B 줄까 A 줄까 A, 그럼 A 줄까 B 줄까 A, B 줄까 A 줄까 B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물으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건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된다는 걸 아는 시점이 있습니다. 포인팅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하면 저거라고 얘기하고요. 저거 줄까 이거 줄까라고 하면 뒷말인 이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면 막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저거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반대 상황을 물어주셔야 돼요.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저거 줄까 이거 줄까 뭐 줄까 저거 이거 저거 이거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이거라고 선생님들이 보기에 확률적으로 좀 더 많이 가리키는 게 있고 느낌이 조금 옵니다. 아 이게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이 간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주세요 라고 가르치고 그걸 주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물으셔서 의사소통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는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용자가 존댓말과 반말 중에 무엇을 더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비장애인들은 자라면서 우리나라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다는 걸 구분이 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지적 수준이 낮은 장애인 분들일수록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열린 마당의 식구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부르고는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친구 이름은 불렀지만 누구야 땡땡아 안녕하세요 김땡땡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동인데도 봉사자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친구는 친구에게도 반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적절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부적절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 이용자들이 구분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경우는 다른 아동과 잘 소통하라는 뜻에서
저는 저에게 반말하는 경우를 굳이 고쳐주지 않고 존댓말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는 비록 부적절하지만 또래에게는 그 말이 적절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반말과 존댓말을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 경우인데요. 근데 이런 정도는 우리 어머님들이 스님한테 높임말 해야지 라고 이미 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되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연령이 되어도 그 연령에서 내가 반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나이에서 더 많이 나이가 든 분에게는 또 높임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여서 어떤 기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산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적인 문제이다 보니 이렇게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저는 크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봉사자분들이 이용자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이렇게 연리마당의 이용자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존댓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사회적인 나이를 인정해 주셔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있는 이렇게 가온누리나 초등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스님한테 얘기할 때는 존댓말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중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중 메시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도영아 좀 때리냐, 응? 여기로 가볼게요. 도영아, 선생님 때리고 그러면 안 돼, 응? 수만 선생님. 예? 저 잠깐 화장실 가려고 해서 네. 다은이랑 잠깐 있어주시고. 아, 네, 다녀오세요. 다은아, 수만 선생님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 아이고, 나니, 어째 이래 예쁠까? 그냥 저렇게 놀고 있자. 주에서 금방 올 거야, 알지? 다은아, 다은이 선생님 없어도 재밌게 잘 노는구나. 선생님 삐졌어. 시연 내용 잘 보셨죠? 비슷한 경우에 폭력 행동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도 이중 메시지가 들어있을 때 혼란스럽다는 거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때리기, 머리 잡아 당기기 같은 장난을 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때리기, 머리 잡아 당기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폭력 행동인 거죠. 왜 이렇게 오해하느냐 하면, 때렸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아프다는 명확한 신호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이중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가 그냥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거나 웃으면서 하지 마 하면 안 돼,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 이때 웃는 얼굴과 하지 마의 의미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웃는 걸로 봐서는 좋다는 뜻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웃음을 줘야 할 것만 같은 거죠. 그럼 계속 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하지 마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가르칠 때는 지적 수준이 낮을수록 언어적으로 하지 마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도 하지 마라고 하고, 표정에서도 좀 더 굳은 표정, 그리고 동작으로도 하지마, 하지 마세요, 아파,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슴이나 가슴에 X자를 하시거나 손가락으로 X자 동작을 하시고, 두 손으로 멈춰, 하지마, 그만이라는 시각적인 의미를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용자들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어릴 때 했던 행동들을 그냥 똑같이 행동했을 뿐입니다. 근데 좀 커서 이 행동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아프다는 거, 실제로 아프다는 거.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늘 똑같은 행동을 어릴 때부터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 자신의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건 애정이 식은 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다른 이쁜 행동을 했을 때, 정반응의 행동을 했을 때 이쁘다는 반응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와,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거 정말 최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예쁜 거지, 잘했지, 이런 표현과 안 돼, 하지 마세요, X 나빠요, 아파요, 그만, 이런 표정에서 그리고 또 언어적으로 차이를 둬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중 메시지를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이중 메시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폭력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싫다는 뜻을 전하시고, 그리고 다른 우호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한 만큼 칭찬해 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만 이중 메시지는 줄어들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흙을 먹으려 하고 말리면 폭력성을 보이는 이용자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했을 때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런 경우는 이식증이라고 합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것을 말하고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입으로 다 가져가고 보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상적인 발달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이고요. 이후로는 구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이후에 이용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 그야말로 생명과 관련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말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분, 성인분 중에는 가슴 중앙에, 여기 가슴 바로 밑에서부터 배 밑에까지 절개 수술을 크게 한 흔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비닐을 조금씩 먹고 있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이렇게 못 먹는 음식이더라도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인체에 해로운 물건들이 몸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경우는 결국 수술을 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생명과 관련된 행동에는 제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기억하시고, 어떨 때는 어르고, 어떨 땐 달래고, 어떨 땐 다른 저거 하러 가자, 저거 보러 가자, 이렇게 전환시키시고, 아니면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요 하고 다른 거 먹는 걸 주시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시거나, 이때 입에 넣을 수 있는 구강 자극이 되는 장난감이면 더 좋겠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각각의 사회적인 상황에 맞게 조금 준비해 보셨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셔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 물으셨던 것 중에 폭력 행동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경우는 폭력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니까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먹고 싶은 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오후까지 프로그램 하시고 막 더운데 눈앞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멀쩡하게 세워놓고 이걸 못 먹게 해요. 그럼 화 안 나세요? 화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용자에게 못 먹게 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나오는 폭력 행동에 대해서는 폭력이 정당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그 현장에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흙이나 나뭇잎이나 못 먹는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행동을 먼저 제지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제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 경우는 일단은 사람이 살고 봐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용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동은 일단 중지합니다. 네, 한계 설정이라고 하고요. 한계 설정을 배워야 하고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배워나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재밌는 걸 잠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던 행동을 잠시라도 멈추셔야 하고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 잠시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잠시 멈추는 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요. 내가 좀 전에 뭘 열심히 강구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못하게 할 거예요 하고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버리거나 해도 그러면은 이 친구가 배울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그 경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위험한 행동을 하면 잠시 멈추시고 또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물론 안 할 거야 라는 다짐을 저희가 다 믿지는 않습니다. 또 할 겁니다. 또 하지만 그렇지만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 설정을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계 설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의 목표, 또 앞으로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아동마다 오늘의 활동에 관한 목표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봉사자분들이 쓰시는 활동일지, 관찰일지를 드린 거에 보면 각 개인별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친구는 이제 목표가 이 재밌는 것을 친구와 싸우지 않고 잘해보는 것까지 목표일 거고요. 어떤 친구인 경우에는 한 방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만 반복만 하고 있다면 오늘은 이 방만 적응한다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하러 가자고 이렇게 전환을 시키셔도 괜찮고 굳이 안 가려고 하면 그 방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걸 끝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방은 다음에 가면 되니까요. 그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같은 장소에 왔을 때는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같은 장소에 갔는데도 여기서 이런 행동까지 더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친구에게 엄청난 발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마다 목표에 대한 발전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그걸 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각 개인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조금만 더 시도해 보는 거, 그게 오늘의 목표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애인 분들은 반드시 할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장애인들은 단 한 번을 가더라도 그 공간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일수록 영화관을 가더라도 밖에서 팝콘만 먹고 오잖아요. 네, 1시간 내지는 2시간 동안 주구장창 한 가지만 하고 그것만 꽂혀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 봉사자분들이 왜 같은 곳만 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던데 이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같은 곳을 또 가고 또 가더라도 저번에 갔을 때 이 공간에서 요것까지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네 하면 요만큼 발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넓은 개념으로 각 아동의 상황에 맞게 목표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단 한 번의 그 공간을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독립적인 공간에서 바지에 손을 넣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학령기 아동들도 그러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부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었는데, 혹여나 박물관이나 이렇게 어떤 체험 공간에 갔을 때 나 혼자 있다고 해서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개방된 공간에서는 안 된다는 거 일단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화장실은 되느냐? 화장실이 개인 공간이긴 하는데 우리가 관람이나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여기서 체험을 하고 관람을 하고 내지는 단체 활동을 하고 하는 건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하고 가서는 안 나오니까요. 네, 너무 몰입을 하면서 안 나와 버리니까 조절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욕구 자체는 모든 사람으로서 당연한 욕구라는 거, 그거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장소의 문제,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화장실은 집에 가서 하는 거야 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의 용도가 다르죠. 화장실에 가면 쉬만 하고 오세요. 집에 가서 해요. 다른 건 집에 가서 해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요거는 당연하다는 거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당연한 욕구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여기는 그 집 아니잖아. 우리 집 화장실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장소와 시간이 적절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 그걸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에,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장소를 오고 가는 시간이 길다 보니 화장실 이용은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화장실 표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떤 공간에 가든지 화장실 위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고 확인해 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만약 급하게 되면 뛰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미리 한번 짚어봐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지를 내릴 것입니다. 그게 여자든 남자든 바로 바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실을 싸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든 간에 쉬가 급하면 바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시간 정도의 시간을 맞춰서 화장실을 가게 하거나, 2시간이 안 되었지만 좀 전에 콜라나 음료수를 많이 마셨다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나면 한 몇 시간 정도 화장실이 없다거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화장실 가는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이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보이면 여기 화장실이네, 누구누구씨 급하면 여기 가면 되겠네, 네, 또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있으면 저기 화장실이네, 저기 화장실 있어요, 여기 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위치를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장소를 가시면 화장실 위치를 같이 찾아다니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갔다 와서는 반드시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언어로 말하는 연습을 함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는 발을 동동 굴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다리를 동동 굴리면서 화장실 쉬 라고 말하는 이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때는 말을 못하고 가더라도, 갔다 와서라도 어디 갔다 왔어요 하면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라고 언어적으로 말하는 연습도 함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렇게 토요학교와 함께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모아 풀어드리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는데요.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부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토요학교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이용자에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100% 일치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각자 모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라 하더라 하고 1대1로 대입하실까봐 제가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자폐는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빛의 굴절에 따라서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이미 다른 색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물어주시면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치료센터에 있으니까요. 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가압놀이 담당자 최상우 사회복지사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담당자로서 봉사자 선생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토요 프로그램 주관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토요 프로그램 주관하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대구 남산복지재단입니다. 버스에서 자도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프로그램 시간 동안은 대상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자고 있을 때에 대상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선생님이 아마 마음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봉사활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은요? 네, 약속 시간을 먼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와의 약속은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대상자분들은 한 주를 토요학교만을 기다리면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치마나 많이 찢어진 청바지, 레깅스 이런 것들은 우리 대상자들이 성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상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막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그럴 환경들을 제공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손으로 드는 가방이나 구두 같은 거, 이런 거를 신으면 활동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대상자들 신경 쓰기가 조금 챙기기가 힘들겠죠. 외적인 부분보다는 대상자들을 더 챙겨주는 모습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하루 봉사 시간은 몇 시간이고 봉사 시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네, 봉사 시간은 3월에는 5시간으로 책정이 되고요. 4월부터는 6시간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봉사 시간은 VMS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VMS의 봉사 시간은 정확히 언제 등록되나요? 네. 월 단위로 담당자 선생님들이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요. 담당자분들에 따라 업무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급한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 선생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바로 반영해서 등록해 드릴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친구에게 소개해도 되나요? 봉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싶을 때는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담당 선생님과 소통을 하시고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만두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동안에 담당 선생님이 대처나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학기가 끝나면 봉사도 끝나나요? 바로 내년에도 연결해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봉사자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네, 봉사자들과 친해지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짝꿍 대상자와 친해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짝꿍 대상자와 충분히 친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주변 짝꿍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서로 다른 봉사자들도 도와줄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다른 봉사자들과도 친해질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네, 기존에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항상 탐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대상자들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장소인지,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경사로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중인데 가는 곳이 매번 다른 곳으로 가는 건가요? 네, 2주는 계속해서 같은 장소를 가고요. 그 외로는 계속해서 그 대상자들이 새로운 장소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장소는 봉사자들 추천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합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제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지만 그 장소가 적절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평일에 학령기 학생들은 전부 다 학교를 다니고요. 그리고 성인 대상자들은 뭐 주간보호센터나 작업장, 그리고 뭐 직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토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짝꿍 봉사자들과 학교나 일자리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점심 식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점심의 양이나 메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담당자 선생님과 문의하셔가지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 안 겹치게 혹은 시험 기간 이후에 현장학습을 가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재단 내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안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캠프를 갈 수 있나요? 네, 추후에 저희도 가고 싶기는 한데 추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2박 3일로 진행되었던 그런 형식으로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재단 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봉사자들은 왜 1년 단위로 뽑나요? 예,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타인과의 형성, 관계 형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물론 봉사자들에게도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나 이름표 등을 가리고 개인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도 안 되나요? 네,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SNS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 어머니와 만나기 전에 매번 통화를 해야 하나요? 네, 최초의 대상자와 만나기 전에는 개별적 특성이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소통을 하고 난 뒤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통화를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프로그램 당일날에는 무조건 소통을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 끝난 후에도 오늘 활동에 대해서 소통하셔야 됩니다. 짝꿍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네, 대상자의 사정으로 결석하거나 다른 봉사자의 사정으로 결석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고요. 대상자나 봉사자가 짝꿍과 함께 활동하는 게 조금 힘들다면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이 쌓이면 도움이 되겠죠? 네, 장애인분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성향의 또래 봉사자들과 만나는 것도 충분히 사회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짝꿍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네, 보호자와 충분히 담당자가 소통을 한 후에 이용자의 성향과 신체적 조건 이런 것과 맞추어서 짝꿍을 매칭합니다. 대상자들은 집에 가면 무엇을 하나요? 네, 거의 우리의 일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TV를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합니다. 대상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개개인별로 모두 다 다르듯이 장애 당사자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짝꿍과 손을 잡아야 하는데 짝꿍이 계속 손을 꼬집습니다.
선생님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팔짱을 낀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는 대체 물건을 준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이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나요? 네, 얼마나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토야학교에서 봉사자 선생님들과 활동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자유를 주면 되나요? 네. 이 질문은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자유를 주고 뺏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유는 처음부터 대상자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날 담당자 선생님이 세운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답변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답변이 봉사자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담당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봉사자 선생님들은 담당자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존재들이시고요. 늘 감사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한 해 동안 토야학교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